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6단원 9차시고요.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자, 순물질과 혼합물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면요. 순물질은 한 종류의 물질로만 이루어진 거고, 혼합물은 두 종류 이상의 물질이 섞여 있는 물질입니다. 순물질은 한 가지 성질만 나옵니다. 구리, 다이아몬드, 알루미늄, 황, 금, 철. 물, 설탕, 이산화탄소, 염화, 나트륨 이런 거 다 한 가지 성질만 나오는 거고요. 혼합물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성질이 동시에 나옵니다. 설탕물, 바닷물, 암석, 우유 이런 거 보면요. 설탕물은 설탕의 성질도 들어있고 물의 성질도 들어있다. 바닷물은 소금의 성질도 들어있고 물의 성질도 들어있고 암석은 여러 가지 광물질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광물질들의 성질이 골고루 나오게 되죠. 따로따로. 네, 우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혼합물을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는 이용을 하고 있는데 어떤 조리기구를 만들거나 또는 냉각수를 만들어서 혼합물이 가지는 그런 특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특성들을 이용해서 높은 온도에서 안 녹는, 변형이 안 되는 조리기구를 만들고, 냉각수. 우리의 냉각수는 이제 0도에서 얼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겨울철에는 냉각수가 제 기능을 못해요. 그냥 물만 쓰면. 그래서 여러 가지 혼합물을 섞어서 냉각수로 쓰고 있습니다. 자, 물질의 성질은 양에 따라 관계없이 일정하게 나타나는 성질을 우리가 써야 돼요. 그래야 고유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색깔, 맛, 냄새, 촉감, 굵기 이런 것들이 해당되고요. 양에 따라 변하는 질량이나 부피, 길이 등은 물질의 특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질량, 가벼워? 그럼 좀 많이. 부피, 적어? 좀 많이. 길이, 짧아? 좀 길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고유한 특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그 물질로 나타내는 고유한 이 성질을 물질의 특성이라고 합니다. 뭐뭐 있었냐면은 밀도가 있었고요. 또 용해도가 있었고요. 또 끓는 점, 어는 점, 녹는 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밀도부터 보겠습니다. 밀도, 물에 뜨거나 가라앉는 현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밀도를 할 때 뭐 했었냐면은 스티로폼 공하고 쇠공을 물에다가 넣었어요. 그랬더니 스티로폼 공은 물에서 뜨고 쇠공은 가라앉아 버려요. 스티로폼 공이 크거나 작거나 상관없습니다. 쇠공이 크거나 작거나 상관없습니다. 큰 것과 작은 것과는 상관없이 쇠공을 아무리 작은 거를 놔도 물에서 가라앉습니다. 왜냐? 밀도 때문입니다. 밀도. 밀도라는 것은 단위 부피당 질량인데 어떤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입니다. 계산상 그렇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손톱만한 부피, 일정한 요 부피가 얼만큼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스티로폼하고 쇠공하고 항상 일정한 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밀도라는 값에 따라서 이제 뜨거나 가라앉는 게 결정이 됩니다. 왜냐? 밀도는, 물에서의 밀도는, 물의 밀도는 1이에요, 1. 우리가, 밀도라는 값을 정할 때 기준을 물로 잡았어요, 물로. 그래서 물이 1세제곱센티미터당 1g이에요, 물은. 그래서 물의 밀도가 1입니다. 그 물을 우리가 기준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그 물보다 밀도가 작은 놈, 그 물보다 밀도가 큰 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보다 크면 가라앉고, 물보다 작으면 위에 뜨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자, 순물질의 밀도에서는 밀도가 일정하게 나타나요. 근데 혼합물의 밀도에서는 밀도가 달라집니다. 뭐에 따라? 비율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가벼운 걸 좀 더 많이 섞은 거, 가벼운 거를 좀 적게 섞은 거, 그런 것들에 따라서 그 혼합물에서 밀도가 정해집니다. 자, 이제 용해를 할 건데요. 용해하기 전에 용어들 몇 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용질이라는 말이 있고,
용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 두 개가 제일 헷갈리죠. 용질은 녹는 물질이고 용매는 녹이는 물질입니다. 대부분의 용매는 뭐라고 그러냐면 물이라고 그랬어요. 물. 자, 용해도도 기준이 있습니다.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일 수 있는 그램수인데 기준이 100g이에요. 100g에 얼마큼 녹느냐? 네, 60도 기준으로 해볼게요. 60도에서 염화나트륨은 40 녹고 황산구리도 40 녹고 여기 질산칼륨은 대략 한 110g 정도 녹고 질산나트륨은 한 120g 정도 녹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용해도는 온도에 따라서 또 차이를 갖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되는 것은 용매 100g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 근데 그 용매는 대부분 물입니다. 자, 다음은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은 그림 잠깐 보면은요. 요 그림이 기억나시죠? 물의 가열 곡선입니다. 자, 물이 0도 이하에서 쭉 가열을 한다고 쳤을 때, 요 지점이 되면은 온도가 올라가지 않고 상태가 변화합니다. 여기까지. 요게 지금 녹았죠. 그러니까 녹는 점. 그럼 요때가 되면 다 녹으면은 다시 온도가 쭉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온도가 올라가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구간이 발생하죠. 그러면서 끓죠, 이 구간에서는. 그래서 끓는 점. 그리고 온도를 계속 다 끓어서 날아가면은 그 수증기의 온도가 이제 드디어 수증기의 온도가 100도 이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반대로 얘를 식힌다고 가정을 하면 이런 그래프가 거꾸로 나오겠죠. 자, 여기서부터 수증기를 냉각시키면은 100도에서 끓는 점에서 식어서 물이 되겠죠. 물이 되었다가 100도짜리 물이 쭉 온도가 더 내려가면은 0도까지 내려가고 0도에서 얼음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어는 점이라고 합니다. 온도가 내려갈 때는 어는 점이고요. 온도가 올라갈 때는 녹는 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식는 점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끓는 점이라고 동일합니다. 자,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 했습니다. 물질의 양에 따라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의 변화는 물질의 특성이기 때문에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은 온도 자체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양에 따라 달라지는 건 뭐냐? 78.2도 끓는 점까지 올라가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30ml의 에탄올과 60ml의 에탄올을 가열했을 때 다른 점은 온도는 78.2도라는 끓는 점은 같아요. 다만 끓는 점까지 올라가는데 얘는 30ml를 끓여야 되니까 열이 조금만 필요한 거고 얘는 60ml의 에탄올을 가열해야 되니까 열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시간이 좀 더 걸린 것 뿐입니다. 끓는 점 78.2도는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은 물질의 고유한 순수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혼합물인 경우에 얘기해 봅시다. 혼합물인 경우에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은 일정하지 않고 달라집니다. 원래 물이 있고 물은 몇 도에서 끓여요? 100도에서 끓는데 소금물, 즉 바닷물은 100도보다 넘어가야 끓어요. 그리고 끓으면서 점점 끓는 점이 올라갑니다. 이물질의 농도가 점점 높아지기 때문이죠. 왜냐? 물이 증발되어서 소금의 양은 그대로인데 물만 증발하니까 이물질의 퍼센트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끓는 점이 점점 이렇게 그래프가 올라가게 돼요. 어는 점도 마찬가지입니다. 0도가 되면 물은 쭉 얼어요. 반대로 소금물은 0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얼기 시작하고요. 그때 어는 것은 물이 얼어버리기 때문에 소금의 퍼센트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낮은 온도에서
어느 점이 형성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바닷물은요, 영하 15도에서 20도 정도 돼야 이제 업니다. 근데 또 이 바닷물은 파도 때문에 이렇게 움직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략 영하 20도 정도 돼야 업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했던 여러 가지가 있죠. 순물질과 물질의 특성인 이런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 밀도, 용해도 이런 것들이 물질의 특성이니까 이것들을 이용해서 혼합물들을 분리할 수 있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혼합물을 드디어 분리하는 겁니다. 자, 끓는 점차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을 증류라고 부릅니다. 증류에서 나오는 얘기가 꼭 이 술 얘기가 나와요. 이건 사실 술 얘기라기보다는 알코올을 분리해내는 방법인데 그 알코올이 분리되는 방법이 우리 실생활에 술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소주고리 얘기가 꼭 나오는 겁니다. 소주고리 얘기할 때 선생님 할머니가 이런 가마솥에다가 했던 거 얘기해 줬죠. 그런 거 기억하시면은 이 소주고리와 또 알코올의 증류에 대해서 좀 더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물과 에탄올의 분리를 하게 되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끓는 점이 2번 나옵니다. 이 점에서는 에탄올이 끓는 거고 대략 80도 정도에 끓어요. 80도 정도에 끓는 증기를 모으면 에탄올이고 100도에서 끓는 증기를 모으면 물인 거죠. 근데 여기서 끓는 거를 이제 모으는 겁니다, 우리가. 물론 이론상 여기서 끓는 거 모으면 100% 에탄올이겠지, 즉 알코올의 농도가 100%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는 그거보다 좀 더, 그래서 여러 번 반복을 해야 순도가 높은 물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류에서 또 나오는 게 이제 원유의 분리가 나옵니다. 이 원유는 끓는 점이 다른 성질을 이용해서 원유를 분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제일 쉽다고 할 수 있는 밀도차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밀도차를 이용하는 건데 만약에 이런 거예요. 그냥 스티로폴하고 모래하고 섞여 있다고 해봅시다. 스티로폴 가루하고 모래하고 섞여 있다고 해보면은 이건 물속에 담그면은 가벼운 거는 뜨고 모래는 물속에 가라앉고, 그거하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게 벽시 고르는 게. 달걀 고르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다음에 이제 액체 혼합물인 경우에, 고체가 아니라 액체인 경우에는 녹나 안 녹나를 일단 생각해 봐야 됩니다. 녹나 안 녹나. 녹아있는 물질은 100% 이제 균일한 혼합물일 거고, 기름과 물 같은 경우에는 불균일한 혼합물이겠죠. 불균일 혼합물은 눈에 보이니까 분별 깔때기를 이용해서 걸러내면 됩니다. 그런데 얘가 이제 눈에 안 보이면은 다른 방법을 또 써야겠죠. 자, 다음에 재결정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결정은 용해도를 이용하는 거죠. 용해도 곡선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용해도 곡선은 온도에 따라서 용해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다 녹인 다음에 그거를 냉각시켜서 가루로 결정을 만드는 겁니다. 이제 그거를 석출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안 돼. 게다가 워낙 조금밖에 없어. 그럴 때 이용하는 방법이 크로마토그래피예요. 아주 적은 양이 있을 때, 그거를 어떻게 확인할 거냐. 호르몬이 아주 적을 때, 그리고 성질이 아주 비슷해. 검은색하고 남색하고 있어요. 사인펜이 있는데 우리가 구분 못합니다.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크로마토그래피 가지고 이제 해야 됩니다. 게다가 사인펜 그 점 찍은 거 굉장히 적은 양이에요.
그거 구분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거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크로마토그래피라는 방법입니다.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운동선수들이 금지 약물 복용했는지 또 꽃잎의 색소를 분리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아주 세밀한 거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6단원을 복습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